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에겐 정말 친한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나? 독서실. 잠깐 안 나올래? 나 알바비 받았어. 밥 사줄게.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친구는 바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저는 모의고사만큼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바람에 재수를 결정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제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1년에 두어 번을 겨우 볼까 말까 하게 됐죠. 그러다 제가 대학에 졸업할 즈음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학 내내 사귄 그 남친이랑? 제가 묻자 친구가 얼굴을 붉히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갈아탔어. 친구는 1년 먼저 졸업을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고생을 하던 때였고 저는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로 바쁘다 보니 1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환승. 야, 전 남친을 너무 오래 만났잖아. 이미 좀 시들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있지? 하여튼 은근히 남자가 끊이질 않아. 부럽냐? 그래, 부럽다. 사실 전 대학에 1년 늦게 들어간 탓에 대학 시절 내내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생각만 하느라 연애는커녕 오는 썸도 발로 차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취업을 한 뒤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어요. 친구는 뭔가 늘 바쁜 것 같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사회초년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보니 늘 연락이 안 되는 친구에게 점점 더 섭섭해졌던 거죠. 그렇게 수년이 흐르자 어느새 친구의 안부는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확인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친구는 먼저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종종 생일에는 생각이 나서 카톡도 보내고 그랬는데 대답도 너무 늦고 대답도 성의가 없기에 그마저도 나중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도 제 반쪽이 될 남자가 생겼거든요. 그는 저의 팀장이었는데 처음엔 카리스마가 넘치다 못해 좀 무섭다 싶을 만큼 저돌적인 사람이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욕을 하다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사였습니다. 우리 팀장님 최연소 팀장인 거 알아요?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우리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대요. 진짜요? 엄청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깜빡 다 속았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초고속 승진했대요. 대박.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야근할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퇴근을 30분 앞두고 떨어진 팀장의 질문에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려우신가요? 너무 조용한 분위기가 어색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야근하면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그러나 제 질문에 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팀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 가능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팀장의 대답은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아서 팀장이 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느라 고군분투했고 팀장은 맛있는 저녁은커녕 아예 저녁 자체를 잊은 눈치였어요. 비로소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어 팀장에게 보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말았죠. 사무실 안에는 저와 팀장뿐이었어요. 꼬르륵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나던지 저는 민망함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 할 일 다 끝났으면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냥 갑니까? 네? 맛있는 거 사달라면서요.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그게 사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 사주시나 하고. 팀장은 이내 겉옷을 들고 일어나더니 제 앞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 뭘 안 시킨 건데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간식이나 커피라도 좀 시킬 걸 그랬어요. 그런 거 먹으면 입맛 없을까 봐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러더니 팀장은 어느 팀에 예약한 건지 고급 오마카세로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팀장과 둘이 오붓하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때부터 좀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좋았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뭐든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잘 따라와주는 당신이 좋았어. 난 잘 따라와주기만 하면 잘해줄 자신이 있었거든. 왜 1년 전에 내가 어리다는 게 알려지면서 팀원들이 은근히 내 말을 잘 안 듣던 때가 있었어. 근데 당신은 내가 민망할까봐 기꺼이 야근도 해줬잖아. 그날 바로 반한 것 같아. 평생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 좀 특이한 프로포즈였지만 남편답다 싶었어요. 그 즈음 남편은 또 한 번의 초고속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승진 후 해외 근무를 할 예정이라 결혼을 좀 서둘렀어요. 상견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휴,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장남이 골랐으니 내가 뭐 토달 게 없지. 그럼 우리 형 안목은 최고지. 문제는 그 상견례장에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제 친구가 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자마자 놀라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쌩하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친구는 제 시동생이 될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제서야 결혼식 때 본 신랑의 얼굴이 기억나더라고요. 재수 씨, 많이 드세요? 네, 아주버니. 결혼 축하드려요. 저희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손윗동서지만 결혼 선배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손윗동서신데 제가 잘 모셔야죠. 그래, 당신이 잘 모셔. 형수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다들 형수님으로 깍듯하게 잘 모셔. 그런데 어쩐지 친구도 그렇고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제 남편에게 꼼짝을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꾸 저를 모시라고 하질 않나 분위기가 좀 독특하다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왜 자기네 식구들이 자기한테 꼼짝을 못하는 것 같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사실상 가장이었거든. 어머, 정말? 알고 보니 저희 남편, 시어머니의 집부터 동생의 결혼 자금까지 다 해줬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는 결혼한 직후부터 시댁에서 합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친구가 결혼 후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바빠진 게 그런 이유였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상견례장에서 저를 모른 척했던 친구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친구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어쩐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깍듯하게 모시겠느니 어쩌니 하더니 뒤에선 아예 모른 척이라니. 친한 친구였는데도 얄미운 마음이 들어 결혼만 해봐라. 내가 형님 노릇을 톡톡히 해주겠다 싶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남편을 보내고 온 날 시어머니께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와서 먹는 게 어떠니? 신랑 보내고 허전할 텐데. 네, 어머니. 그럴게요. 시어머니께서 부르시기에 갔는데 저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넌 왜 이렇게 늦게 오니?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네 동서도 이제야 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저 퇴근하고 바로 온 건데. 얼른 들어가서 밥 차려. 돌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저는 일단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 속 아직 비행기 안에 있을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친구, 아니 동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동서, 난 뭐 할까? 동서는 그제야 제가 온 걸 본 모양이었어요. 하실 거 없어요. 지금 막 퇴근하신 거 아니에요? 좀 쉬고 계세요. 그러나 동서 역시
아직 블라우스 차림에 화장도 지우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블라우스 아래를 보니 바지만 고무줄 바지로 급히 갈아입은 건지 블라우스를 제대로 바지 안에 넣지도 못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제 맘이 짠하던지 저는 동서를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화장도 지우고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와. 나야 집으로 가서 갈아입으면 되지만 동서는 여기가 집이잖아. 동서가 썰고 있던 팔을 대신 썰려고 칼로 손을 뻗는데 동서가 저를 획 밀치더라고요. 저리 가세요. 갑자기 날카롭게 말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니들 뭐하냐?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형님, 제가 죄송해요. 동서는 이상하리만큼 저자세였고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받드는 게 내 아들이지. 너는 아니잖아? 그렇게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지 말고 얼른 밥이나 차리라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시어머니는 물론 시동생까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익숙한 듯 설거지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동서는 말없이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전 얘가 정말 왜 이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렇게까지 고약하게 굴 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간 사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태도는 돌변해버렸고 동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집에서 마치 일하는 가정부처럼 살더라고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불러 저녁을 차리라고 했고 시동생은 저를 보면서 인사는커녕 한쪽 입꼬리만 위로 올린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형수,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쓰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서방님이야말로 왜 이래요? 우리 남편이 있을 때는 아주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더니 우리 남편 해외로 일하러 간 거지 영영 안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투정을 부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야 뭐 따로 사니까 덜했는데 솔직히 동서가 자꾸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즈음 저는 집에 있을 땐 일부러 휴대폰을 잘 안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하도 오기도 했고 막상 보면 모른 척도 못하겠기에 일부러 벨소리도 무음으로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휴대폰을 잠깐 보려는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부재중 통화가 무려 30통이 넘더라고요. 예, 네 남편이 실종됐다는구나? 네? 넌 내 연락도 계속 안 받더니 회사에서 온 연락도 안 받는 거냐? 내 연락 안 받으려고 아예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부재중 통화를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건 10통 정도, 나머지 20통은 국제 전화였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시댁을 갔을 때 동서의 얼굴엔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실종 소식으로 인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네 남편이 왜 실종이 돼?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대요.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은 도로에서 찍힌 건데 그 후로 차도 남편도 발견이 안 되고 있대요. 회사에도 안 나오고 있고요. 죽었나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외국에 나간다고 할 때부터 불안했어. 총기도 자유로 소지하는 곳 아니야? 비싼 차 타고 돌아다니니 누가 납치라도 한 거겠지.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그렇게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도저히 더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에게선 어떠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가 오기에 보니 동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없던 애가 웬 연락인가 싶어 일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동서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좀 몰래 병원에서 빼주세요. 동서가 쓰러지기 며칠 전, 그날도 전 없는 힘을 쥐어짜 회사에 나갔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호출을 받았죠. 상심이 크시죠? 최 부장, 제가 정말 아끼는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일머리도 좋고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 전리 없는 승진까지 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해외 근무에서 생긴 일인 만큼 회사에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상이라니요? 무슨 보상을 해요? 저희 남편 아직 안 죽었어요. 그냥 실종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차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나왔는데 마무리를 하면 어떡해요? 이게 참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볼게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원하시면 회사 차원에서 경비와 숙소까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퇴직 처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어서요. 퇴직이라니요? 휴직이 아니고요? 회사 원칙상 휴직 상태에서는 새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억지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지 반년 가까이 돼가고 있었고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자리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거짓말처럼 남편의 부고 소식이 날아왔어요. 시신이 외딴 강에서 발견됐고 차 역시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툭하면 시댁으로 오라던 연락은 우리 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와서는 밥을 달라, 차를 달라, 비싼 케이크를 사오라는 둥 요구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곧 시신이 한국으로 이송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실종된 지난 몇 달간 수없이 각오한 일이긴 했어요. 실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도 현실이 되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 자다 깨다 남편이 온 뒤에 진행될 장례를 생각하니 또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걸었어요. 어머니, 장례에 불러야 할 친척분들은 어머니께서 불러주실 거죠? 그걸 왜 내가 불러? 네 신랑인데? 그런데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주변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하니? 이제 네 신랑도 없으니 내가 네 눈치를 볼 이유가 더더욱 없잖니? 그러고는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도대체 자신을 부양하던 큰아들이 죽었다는데 어딜 가 있는 건가 싶고 급한 대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동생에겐 어쩐지 연락이 하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거였어요. 형님. 동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왜 그래? 그 순간 전 제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서방님은? 없어. 어머니도 아까 둘이 어딜 나간 것 같은데. 뭘 잘못 먹은 거야? 너무 아파. 저는 일단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서는 현관까지 기어나온 건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동서, 괜찮아? 저는 동서를 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계속 쌓여온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네?
웬 독성 물질이요? 스스로 먹은 거라기엔 오늘 먹은 건 소량인데 이게 아무래도 체내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인 것 같아요. 일단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진통제를 맞은 뒤 겨우 잠이 들어 있었고 그때 마침 동서의 휴대폰으로 시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야, 너 어딨어? 시동생은 제가 동서인 줄 알고는 대뜸 반말부터 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어딨냐니까? 서방님, 뭐야, 형수예요? 네. 혹시 취한 거예요? 네, 기분 좋아서 좀 마셨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부고가 전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기뻐서 취하다니. 시동생도 남편의 부고에 충격이 커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죠. 어디세요? 집이요. 근데 우리 와이프 어디냐고? 서방님, 일단 취한 것 같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갈게요. 형수 집에 있어요? 둘이 무슨 작당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요? 우리 와이프가 눈치를 챘나? 뭐라고요? 그때 응급실로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왔어요. 잠깐만, 이거 구급차 소리 아니야? 지금 병원이에요? 혹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병원? 시동생이 알게 된 이상 굳이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동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퇴원시켜서 데려갈 테니까. 튀지 말고 거기 딱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튀어요? 그러나 시동생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어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동서, 일어났어? 형님, 나 좀 몰래 병원에서 빼주세요. 뭐라고? 얼른요. 그 사람 오기 전에. 다급한 동서의 말에 결국 전 동서를 다시 업고 우리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집으로 가면 쫓아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자. 문은 안 열어주면 그만이니까. 도대체 동서가 왜 이러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에 도착하고서야 동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언젠가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어. 자꾸 힘이 없고 회사에서도 갑자기 정신을 잃는 일도 생기고. 병원에는 가봤어? 가봤는데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아까는 병원에서 빼달라고 한 거야? 서방님을 피한 거야? 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미안해. 결혼한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연락할 여유가 없었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동서는 저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표독한 게 아니더라고.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신혼집을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합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너도 상견례 때 어머니 봤지? 얼마나 착한 척을 하는지. 나한테도 그랬어. 아주버니 앞에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사처럼 군다니까. 근데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 돌변하지, 남편까지 돌변하지. 그럼 이혼이라도 하지.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으면. 내 남편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이혼할 생각인 걸 알고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협박하더라. 뭐? 서방님이? 엄마한테 내가 딴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한다고. 한 번 더 이혼 소리 꺼내면 줄초상을 치를 줄 알라면서 우리 엄마를 협박하고 온 거야. 그러니 내가 이혼을 어떻게 해? 나만 도망가서 될 일도 아니고.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나 벌 받았나 봐. 무슨 벌? 오래 사귄 남친 버리고 얼마 만나지도 않은 이 자식이랑 결혼한 벌.
저는 동서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널 협박한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인 거지. 그래도 아주버님이 계실 땐 착한 신용이라도 했지. 이제 어떡해? 분명 너도 협박하려고 들 거야. 우리 남편은 어땠어? 갑자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셨으니 늘 바쁘게 살았지. 내가 결혼해서 들어오면서 아주버니는 나가서 살기 시작하셨으니까 아마 자세히는 아는 게 없었을 거야. 그래도 나 볼 때마다 안부라도 건네주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건 아주버니뿐이었어. 동서의 얘기를 듣던 저는 결국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형수, 문 열어. 둘 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것들이 작정했구나. 당장 문 안 열어?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 형수가 내 와이프 납치했다고? 그래, 당장 전화하자. 동서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려버렸고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집 밖에 무단 침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혹시 어떤 관계시죠? 시어머니랑 서방님이요. 예? 그런데 무단 침입 맞습니까? 네, 맞다니까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한 후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일단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에게 밤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락이 온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무음으로 돌려놓았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의 몸에서 발견된 독을 찾았단 얘기였습니다. 저랑 동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분 몸에는 독이 오랜 시간 쌓여왔어요. 어제 임시로 해독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지금까지 쌓인 독이 다 해결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꽤 오랜 시간 소량을 계속 섭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물었어요. 너 설마 일부러 먹은 건 아니지? 아니야. 내가 왜 그걸 일부러 먹어? 저는 동서가 행여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독을 먹은 건가 싶어 걱정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데 동서가 번뜩 생각이 난 듯 말했습니다. 맞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매일 가져다 주던 게 홍삼액이 있었어. 몸에 좋은 거라면서. 웬일로 날 다 생각하나 싶어서 계속 먹었는데 설마 그걸까?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너 우리 집에 가 있어. 내가 네가 먹던 거 찾아올게. 뭘 어쩌려고. 저는 일단 동서를 우리 집까지 바래다 준 뒤 문을 꼭 잠그고 있게 했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불쑥 제 손을 잡더라고요. 찾아올게. 또 있어. 솔직히 그때 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동서까지 잃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의 도어락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초리였어요. 네가 웬일이니? 어제는 문도 안 열어주더니? 서방님은요? 회사 갔지. 걔가 뭐 너처럼 한가한 줄 알아?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을 봤습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뭐? 시댁에 와서 물 한 컵은 마실 수 있잖아요. 잠깐!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냉큼 오더니 저더러 소파에 가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다 주마. 저는 소파에 앉는 척 몰래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찬장에서 작은 도자기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실 물에 아주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오기 전 냉큼 소파로 가 앉았습니다. 자, 여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고 전 모른 척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도대체 어젯밤엔 어딜 가신 거예요? 주변이 시끄럽던데. 내가 어딜 가든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보고해야 하니? 그러는 너야말로 네 동서를 왜 빼돌린 거야?
네 동서랑 우리 아들은 엄연히 부부관계야. 네가 뭔데 우리를 신고하니? 거긴 엄연히 제 집이니까요. 그게 왜 네 집이니? 내 아들 집이지. 이제 시신만 도착해봐. 사망신고하고 나면 내 아들이랑 너랑 남남인 거 알지? 그 집은 내놓고 가라. 제가 왜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더니 물컵을 밀어주었습니다. 물 마신다며. 물이나 마시고 가. 그 순간 버럭 소리를 치던 시어머니가 살해에 들린 건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 물을 넣어드리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몸부림을 치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겨우 기침을 멈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그 물을 나한테 먹이면 어떡해?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 물이 뭔데요? 어머니 저한테 마시라고 가져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는 안 되는데요? 뭐? 근데 어머니 방금 몸부림 치시는 바람에 물이 입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뭐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침을 뱉더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누가 보면 독이라도 드신 줄 알겠어요. 그러나 여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꺼냈던 작은 도자기 함을 챙긴 뒤 바로 동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동서의 말을 떠올렸어요. 은영아, 내 방 장롱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USB가 하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깊숙이 넣어놨어. 그걸 꼭 찾아와야 해. 저는 막무가내로 동서의 장롱을 뒤졌지만 USB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손에 든 건 뭐고?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도자기 함을 매섭게 보고 있었고 저는 결국 동서가 말한 USB를 찾지 못한 채 시어머니와 몸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 비키세요. 너 그게 뭔지 알고 가져가는 거야? 내놔. 그거 내가 먹는 몸에 좋은 가루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 물은 왜 못 드셨는데요? 전 어쩔 수 없이 힘으로 시어머니를 밀친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서가 말한 USB도 못 찾았는데 그 가루라도 반드시 들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았어요. 전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동생인가 싶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제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남편분 도착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셨고 유품은 조사로 인해 경찰서에서 보관 중입니다.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해서 직접 왔어요. 그 사람 병원에 왔어요? 네, 직접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은 동서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울다 지쳐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고 동서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냥 울어. 다 울어. 저는 동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다가 다시 동서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해외 근무하러 갈 때 들고 갔던 캐리어가 있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못 열겠더라고요. 저 대신 동서가 캐리어를 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가방 안에서 제가 시댁에서 들고 온 도자기 함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저는 주머니에서 시댁에서 가져온 도자기 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시댁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가 마시려는 물에 탔어요. 성분 좀 확인해 주세요. 남편의 캐리어 속엔 구형 스마트폰과 남편이 쓰던 노트북도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전원을 눌러보니 그 안에 CCTV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눌러봐.
떨리는 마음으로 동서와 함께 CCTV 어플을 눌렀을 때 화면에는 시댁 거실이 보였습니다. CCTV 영상은 수년 전부터 기록돼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영상 속에는 거실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웠었어? 맞아. 아주버니가 오래 키우시던 강아지. 연애할 때 본 적 있어. 맞아. 들은 적 있어.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자주 아프다고. 그래서 거실에 CCTV도 설치해놨다고. 그때 설치했던 게 계속 있었나 봐. 저랑 동서는 번뜩 찾아오지 못한 동서의 USB를 떠올렸어요. USB는 못 찾았지만 이게 있으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세상에. 아주버니는 끝까지 날 도와주시네. 저와 동서는 모든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어요. 집에 있던 시어머니는 그 즉시 체포되었고 외근을 나간 서방님은 체포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건 다 네 시동생이 계획한 거야. 나더러 행여나 형이 일찍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드러났어. 우리가 늘 네 신랑한테 의지해 살았잖니. 생명보험 든 게 뭐 나쁜 일이니? 근데 왜 어머님 집 찬장에 있던 독약이 이 사람 캐리어에도 있는 건데요? 독약이라니. 몸에 좋은 거라 먹으라고 보낸 거야. 해외 나가서 일하려면 힘들 거 아니니? 마침 도자기 함에 들어있던 가루의 성분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독이 많네요. 이 독은 천천히 오래 먹어야 체내에 완벽히 흡수되는 독입니다. 바로 들통나지 않으려고 이 독을 택한 것 같네요. 어머, 독이었어요? 아니, 우리 둘째 아들이 나한테 몸에 좋은 거라고 가져다 줬는데 저는 거기에 독이 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시치미를 떼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모르셨다기엔 집에도 하나가 더 있던데요. 이걸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게 누가 몸에 좋은 거라고 줘서 가끔 우리 며느리한테도 타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드님한테는요? 당연히 타줬죠. 몸에 좋다는데. 그러셨어요? 경찰은 저와 동서가 제출한 남편의 CCTV 영상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 독약은 항상 둘째 며느님에게만 타주고 계시네요. 영상을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작은 며느님을 일부러 넘어뜨려서 다치기도 하셨고요. 폭행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나이 먹고 무슨 힘이 있다고 며느리를 넘어뜨려요. 실수죠, 실수.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를 보고도 끝까지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늦게 체포된 시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도 아닌 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짜증나서 그랬습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어머니한테 독약을 몸에 좋은 약으로 속여서 보내라고 했어요. 마침 외국에 나가 있을 때니까 기회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은 하는데 우리 엄마 말은 다 뻥이에요. 우리 엄마가 작정하고 형 생명보험도 들어놨다고요. 우리 엄마도 형 앞에서 주눅 들어 사는 거 지겹다고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형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지겹다고 했지. 언제 형이 지겹다고 했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무리 돌아서도 그렇지. 넌 나주 내미도 못 알아보냐? 그때 다른 경찰이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자료로 보이는 서류를 주고 가더라고요. 자료를 본 경찰은 심란한 얼굴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본인 앞으로도 생명보험 가입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니요. 전 가입한 적 없는데요. 계약자와 수혜자 모두 남편분이세요? 경찰은 저를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남편분의 생명보험이 3건 가입돼 있네요. 3건의 수혜자 모두 시어머니고요. 저와 동서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이 미친 모자가 저지른 일의 동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사실이야? 너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내가 뭘? 와이프 생명보험 좀 들 수 있는 거지. 너도 들면 되잖아.
아니지. 넌 내 생명보험을 들고 날 죽이려고 했잖아. 넌 아직 죽을 만큼 먹지도 않았어. 안 죽었으면 됐잖아. 그런 시동생에게 경찰이 차분한 조로 되물었어요. 저희가 CCTV로 분석해보니 독을 산 건 동생분이 맞더라고요. 독이라는 걸 알고 사신 게 맞네요. 인정하시는 거죠? 시동생은 부들부들 떨며 경찰을 노려보더니 대뜸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도자기에 넣어놓고 지랄이야. 형한테 줄 때는 다른 함에 넣으라고 했잖아. 결국 시동생은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동서가 보는 앞인데도 거침없이 진술을 이어가더라고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별로여서, 지겨워서 그랬어요. 같이 살긴 싫은데 그냥 이혼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몇 푼이라도 남겨야지. 그래서 생명보험도 들었어요. 내가 남편이니까 수혜자는 당연히 나일 테니까. 들자마자 죽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살았습니다. 됐습니까? 아내분 생명보험을 든 시점이 결혼 전이던데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 목적이었잖아요. 이제와 잡아떼봤자 형량만 늘어납니다. 그러자 시동생 대뜸 저자세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생명보험금 타기 좋을 만한 여자로 골랐어요. 듣고 있던 동서는 비통한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술을 마친 시동생은 유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를 향해 또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하여튼 엄마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돼? 내가 형한테는 다른 방법 쓰라고 했지. 같은 걸 쓰니까 둘 다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널 가엾다고 봐준 게 탈이었지. 너 이 자식, 어릴 때 나한테 약속했어, 안 했어? 네가 길고양이 데려다가 죽인 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뭐 아직도 앤 줄 알아? 엄마는 뭐 잘했다고 난리야. 엄마도 무긴 했잖아. 내가 이렇게 크도록 내버려 뒀잖아. 아우, 저 새끼가 진짜. 네 형이 너 결혼시키지 말라고 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네 형이 똑똑해서 뭔가를 분명 눈치챘던 거야. 재판이 끝난 뒤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아주버니까 많이 불편했었어.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남편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네가 결혼을 왜 하냐고. 혼자 살라면서. 나는 내가 싫어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어.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보니 그간의 심경이 담긴 일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남동생과 어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단속해왔고 남동생은 종종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도 계속받게 했었더라고요. 그러나 동서는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독극물이 체내에 쌓인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운전하던 차와 함께 강물에 빠지면서 장기간 실종이 됐던 거죠. 모든 조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을 확정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 가장 노릇하면서 어머니랑 서방님까지 다 책임지고 살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생명보험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요? 계속 우릴 책임지고 살 거였으면 너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고 상의도 없이 결정해버렸는데 우린 어떡하니? 이제 찬밥 신세일 텐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꽤 오래전이던데? 이런 날이 올까봐 말 그대로 미리 보험 좀 들어놨다. 왜? 동서 쓰러지던 날 서방님이랑 어디 계셨던 거예요? 지방 카지노에 있었다.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카지노에 가는 게 말이 돼요? 보험금 탈 생각에 신나서 베팅 좀 했다. 왜? 끝내 사이코인 모자와 상식적인 대화는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끝내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가족이었다고 기대했던 제가 그들을 끝내 믿어보려 했던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저는 복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남편이 당한 배신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뭐라도 해야 견디겠더라고요. 매일 밤 울더라도 다음 날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친정에서 쉬고 있던 동서를 찾아갔어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몸도 많이 회복됐고. 미안. 네가 그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하는 줄도 모르고. 사실 나 네가 미웠었다. 근데 지금이 더 미워. 뭐? 지금이? 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도와달라고.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기도 했고 너도 많이 바쁘고 힘들 때였잖아. 내 짐까지 어떻게 얹어줘. 내 짐이 보통 짐도 아니고. 그래도 너 대단하다. 그 와중에 증거까지 수집하고.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결국 아주버님이 다 도와주신 거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신고했더라면 아주버님도 살았을 텐데. 네가 자책할 일 아니야. 그 인간들이 사이코들인 거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요. 한때는 불도저 남편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제가 앉게 된 거죠. 오늘 저랑 야근하실 분? 팀원들이 하나 둘씩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 들어온 신입이었어요. 팀장님, 그러지 말고 절친과 함께 칼퇴하는 건 어떠세요? 요즘 프로젝트가 다 잘 돼서 열정이 넘치시는 건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팀원들한테 고발당합니다. 그 신입은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동서의 발언은 팀원들에게 열화와 같은 상흔을 입었고 결국 전 야근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동서는 그 해에 신입사원 모집에 당당하게 합격해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너희 회사 지원했어. 전에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복직 안 하게? 그냥 너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 연락 한 번 안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가까이 살자. 내가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절친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연락인데 그 사이코 모자가 감옥에서도 사고를 치는 바람에 형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여전히 사이코 모자의 이야기만 나오면 밤을 새워 부들부들 떨며 얘기할 만큼 화가 납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함께 기억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때때로 함께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겪었던 고통을 행복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함께하며 고통은 반으로 줄고 행복은 배가 되지 않을까요? 잃은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돌아온 절친과 함께 오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